노년의 안식처라 믿고 들어간 곳. 그러나 그곳은 제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 시작된 곳이었습니다. 저는 고급 실버타운에 입주한 지 6개월 만에 그곳을 탈출해야 했습니다. 오늘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강철입니다. 올해로 76살을 맞이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제 모습을 보면 어느새 세월이 이렇게나 흘렀구나 싶은 마음에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머리카락은 온통 하얗게 새었고 얼굴에는 세월의 깊은 흔적들이 주름으로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저는 아내와 함께 50년을 넘게 살며 3명의 자녀를 키웠습니다. 큰아들 민석이는 사업을 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고 작은아들 준석이는 대기업 회사원으로 일하며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습니다. 막내딸 미애는 학교 선생님으로 근무하면서 늘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열심입니다. 이렇게 적어보니 다들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참 뿌듯하기도 하고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편에서는 가족들이 점점 멀어져 가는 게 느껴져 쓸쓸함이 밀려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어느덧 3년이 흘렀습니다. 아내가 떠나고 나니 집안은 더욱 텅 빈 느낌이 들었고 혼자서 생활하는 날들이 너무나 힘겨웠습니다. 예전엔 주말이면 아이들이 찾아와 떠들썩했던 집이 이제는 찾아오는 사람 하나 없이 조용하기만 합니다. 아내가 있을 때는 함께 산책도 하고 장도 보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챙기는 게 일상이었는데 이제 혼자서 모든 것을 해야 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외로움은 점점 깊어져 갔습니다. 자녀들에게 연락을 자주 해보려고 해도 다들 바쁘다는 이유로 통화는 짧게 끝나곤 했습니다. 마음은 이해하려고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씁쓸한 마음이 커졌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전혀 상상도 못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쉬지 않고 열심히 일했던 날들이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하며 아이들의 교육비를 마련하고 아내와 함께 조금이라도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애썼던 기억들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힘들고 지칠 때도 있었지만 가족들이 행복한 모습을 볼 때마다 다시 힘을 얻고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맞이한 제 76번째 생일 아침이었습니다. 생일이라고 해도 특별한 기대는 없었지만 막상 아무도 챙겨주지 않는 현실을 마주하니 가슴 한쪽이 아리게 시려왔습니다. 눈을 뜨고 방 안을 둘러보니 그저 싸늘한 공기만이 감돌았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보냈던 지난 생일들의 기억들이 떠오르며 괜히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벽에 걸려있는 가족 사진을 바라보니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함께 둘러앉아 케이크에 촛불을 켜고 축하 노래를 부르던 모습이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졌습니다. 아내가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함께했던 생일 때는 온 가족이 모여 북적이며 행복한 웃음소리를 냈었죠. 그러나 지금 제 곁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홀로 앉아 지난날의 추억에 빠져 있던 그때 전화기 알림 소리가 울렸습니다. 혹시나 하는 기대감에 급히 휴대폰을 열었지만 그저 인터넷 쇼핑몰의 생일 할인 쿠폰 메시지였습니다. 순간 허탈한 웃음만 나왔습니다. 혼자서 케이크라도 사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내 이게 무슨 의미인가 싶어 다시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한때는 인생이 이렇게까지 외로워질 줄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며 행복한 노후를 꿈꿨었는데 현실은 예상과 너무 달랐습니다. 막내딸 미애가 결혼한 이후엔 손녀와 자주 만나지 못해 아쉬웠습니다. 어릴 때 제 품에서 곧잘 잠들곤 하던 사랑스러운 손녀의 모습을 떠올리면 더욱 가슴이 시렸습니다. 이게 내 노년의 현실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 한숨을 쉬며 저는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이렇게 외로움 속에서 살아야 할지 막막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앞으로 닥칠 일들이 제 인생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지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 고요하고 쓸쓸한 생일 아침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아내가 떠나고 난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낯설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가족들이 자주 찾아와 위로해 줄 거라 믿었습니다. 실제로 처음 몇 달은 자녀들이 돌아가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내를 잃은 상실감과 외로움을 위로하기 위해 자주 들러 함께 식사도 하고 산책도 하고 손녀 시아와도 함께 놀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가족들의 방문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모두 각자의 삶이 있고 바쁘게 살아가니 항상 아버지만을 돌볼 수는 없겠지 하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저 자신도 모르게 그 이해는 서운함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서운했던 것은 손녀였습니다. 시아는 어릴 때부터 저를 참 잘 따랐습니다. 아내와 함께 살던 시절엔 손녀가 거의 매주 놀러왔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이 제겐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딸 미애가 바빠지면서 시아를 볼 수 있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고 전화조차 한 달에 한 번 할까 말까가 되었습니다. 가끔 전화를 걸어 시아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도 딸 미애는 늘 바쁘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큰아들 민석과 작은아들 준석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엔 주말마다 번갈아 찾아와 밥을 먹고 이야기도 나눴지만 차츰 그 빈도가 줄어들었습니다. 민석은 사업 확장으로 지방에 자주 다녀야 했고 준석은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아 야근하는 날이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어도 늘 바쁘다는 대답뿐이었죠. 어쩌다 한번 연락이 오면 반가웠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민석이 집에 와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혼자 계시기 힘드시죠? 아버지 생활이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참에 실버타운으로 옮기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실버타운이라니 마치 버려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나를 이렇게까지 신경 써줄 수 없어서 내린 결정인 걸까 싶어 마음이 무척 무거웠습니다. 민서가 나는 여기가 편하고 좋아. 너희들이 가끔 찾아주면 그걸로 충분해. 제가 조심스럽게 거절했지만 민석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자주 와서 뵙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버지가 혼자 지내시는 게 걱정스럽습니다. 차라리 고급 실버타운에 들어가시면 친구들도 사귀고 다양한 프로그램도 있으니까 오히려 더 좋으실 거예요. 아들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서운하고 불안한 마음이 컸습니다.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는데 결국 이렇게 혼자 남겨져 시설에서 살게 되는구나 싶었습니다. 아내가 있었다면 이런 상황이 오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에 더욱 서러웠습니다. 민석은 제 마음을 돌리기 위해 여러 가지 장점들을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요즘 실버타운은 정말 잘 되어 있어요. 의사와 간호사도 상주하고 있으니 건강 관리도 철저하게 받을 수 있고요. 무엇보다 아버지와 비슷한 연배의 분들과 어울릴 수 있어서 외롭지 않으실 거예요. 말은 고마웠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꾸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혹시라도 아이들이 저를 귀찮아해서 그런 건 아닌지 의심이 들었고 그 생각이 자꾸만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하루는 작은 아들 준석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날도 역시 준석은 민석과 같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형 말대로 한번 실버타운에 들어가 보시면 어떨까요? 저희도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저는 그 순간 결국 자식들에게 짐이 되어버린 것 같은 죄책감과 좌절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그래, 알았다. 생각 좀 해보마.
결국 저는 아이들의 권유에 못 이겨 실버타운 상담을 먼저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사실 마음속 깊이 기대하는 부분도 없지 않았습니다. 민석의 말처럼 거기서 친구들도 사귀고 새로운 활동을 하면서 제 노년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은 마음이 조금씩 자라기 시작했죠. 하지만 실버타운 상담받는 날, 저는 더욱 복잡한 심정이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고급 호텔 같았습니다. 깔끔한 시설에 넓은 정원, 다양한 프로그램까지 모두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민석은 팜플렛과 상담원이 보여주는 여러 시설의 설명과 사진을 보며 연신 칭찬을 쏟아냈지만 저는 어딘지 모르게 차가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낯선 환경에 적응할 생각을 하니 불안감이 더 커졌습니다. 민석은 제가 흔들리는 걸 느꼈는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한번 지내보시면 어떠세요? 저희도 최대한 자주 찾아뵐게요. 저는 잠시 말없이 살펴보다가 고민해 볼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는 상황에서 더 이상 고집을 피우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온 가족이 이제는 멀어지고 결국 시설에서 남은 인생을 보내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 씁쓸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서운함과 우울감이 차올라 견디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돌아온 집은 이전보다 훨씬 텅 빈 느낌이었고 저는 한동안 거실에 앉아 멍하니 사진들을 바라보다 아내 사진 앞에서 한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젠 정말 홀로 살아가야 하는구나 하는 현실이 제게 너무나 가혹하게 다가왔습니다. 이것이 제 삶에서 갈등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제가 앞으로 겪게 될 갈등들이 얼마나 크고 복잡해질지 전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내내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낮에는 혼자서 시간을 보내기 위해 공원을 거닐었지만 어디를 가더라도 저와 같은 또래의 부부들이 함께 다정히 걷는 모습을 보면 더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평생을 아내와 함께하며 소소한 행복을 누렸던 시간이 그리워져 걸음을 멈추고 멍하니 바라볼 때도 많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면 근처 슈퍼에 들러 간단한 반찬이나 음식을 사오곤 했지만 혼자서 먹는 식사는 늘 쓸쓸하고 맛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있을 때는 제 입맛을 고려해 음식을 정성스레 차려줬었는데 이제는 그런 보살핌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에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끼니를 챙기는 것마저 귀찮아져 그냥 빵이나 우유 한 잔으로 때우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밤이 되면 더욱 괴로웠습니다. 혼자 어두운 방에서 침대에 누우면 잠이 들 때까지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내의 마지막 모습, 가족들과 행복하게 지냈던 추억, 그리고 자식들이 실버타운 이야기를 꺼냈던 순간까지도 선명히 떠올랐습니다. 나는 가족들에게 결국 짐이 된 존재가 된 것 같아 자꾸만 마음이 괴롭고 미안했습니다. 자주 찾아오지 못하는 자식들을 이해하려 노력하면서도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서운함과 원망이 생겨났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고생하며 살아왔는데 늙고 힘이 빠지자마자 그들은 제 곁을 떠나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자식들도 각자의 삶이 있고 바쁘다는 걸 머리로는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자꾸만 서럽고 외로워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혼자서 옛 앨범을 펼쳐봤습니다. 빛바랜 사진들 속엔 젊고 건강했던 저와 아내, 그리고 밝게 웃는 아이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아이들과 웃으며 찍은 사진을 보며 문득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그때의 행복했던 순간들이 지금은 너무나 멀고 아득하게 느껴져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이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외롭지는 않았을 텐데. 내가 먼저 가고 당신이 남았더라면 당신도 나와 똑같이 외로웠을까? 그 말을 내뱉고 나니 더더욱 슬픔이 밀려와 결국 눈물을 흘리며 한참 동안 앨범을 가슴에 꼭 끌어안고 울고 말았습니다. 며칠 뒤 다시 큰아들 민석이 연락을 했습니다. 민석은 목소리가 조심스러우면서도 단호했습니다. 아버지 고민은 좀 하셨어요? 저희도 너무 걱정되니까 결정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민석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결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민석이 실버타운 이야기를 다시 꺼내자 왠지 모를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더 이상 자식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민석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민석아, 내 말대로 하마. 실버타운에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다. 제 입에서 나온 말이지만 막상 내뱉고 나니 가슴이 더 아려왔습니다. 가족과의 멀어짐을 받아들인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깨달았던 순간이었습니다. 큰아들 민석이의 권유로 처음 실버타운을 방문했던 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처음에는 실버타운이라는 곳이 낯설고 내 나이가 벌써 이렇게 되었나 싶은 생각에 마음 한편이 씁쓸했습니다. 하지만 실버타운에 도착하자마자 펼쳐진 광경은 제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현관문을 들어서자마자 마주친 건 고급 호텔 못지않게 화려하고 웅장한 로비였습니다. 대리석으로 빛나는 바닥, 천장엔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반짝이며 화려함을 더했습니다. 직원들은 친절한 미소와 함께 따뜻하게 맞아주었죠. 살면서 이렇게 친절한 환대를 받아본 적이 언제였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안내 직원의 설명을 따라 내부를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각종 편의시설과 다양한 프로그램 안내가 빼곡하게 적혀있는 홍보 책자를 받아들었을 때는 마치 어린 시절 놀이공원을 처음 방문한 듯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안내 책자를 넘길 때마다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듯한 기대감이 부풀어 올랐죠. 첫 방문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넓고 아름다운 정원이었습니다. 가지런히 정돈된 화초들과 그 사이를 가로지르는 예쁜 산책로, 그리고 곳곳에 마련된 편안한 벤치들은 하루의 피로를 풀어주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아 보였습니다. 민석아, 여긴 정말 멋진 곳이구나. 제가 조용히 중얼거리자 민석이는 환하게 웃으며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또 시설 내부에는 운동시설, 영화관, 작은 도서관과 카페까지 갖춰져 있었습니다. 운동시설에서는 노년층을 위한 요가, 스트레칭 수업부터 근력 운동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선 매일 새롭게 배우고 즐길 거리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입가에 미소가 절로 번졌습니다. 실버타운의 내부를 둘러보며 느낀 또 하나의 기대감은 바로 사람들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이전에 혼자 지내면서 가장 힘들었던 건 바로 외로움이었죠. 여기서는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다는 점이 제게 큰 위로로 다가왔습니다. 마침 식당을 둘러볼 때였죠. 테이블에 앉아 담소를 나누던 몇몇 분들이 우리를 보고 반갑게 웃으며 말을 건네주었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 저에게 먼저 말을 걸어준 것이 너무나 반가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 서울에서 왔습니다. 저는 이강철이라고 합니다. 제 소개에 그분들은 더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낯선 사람들이었지만 따뜻하게 맞아주는 그 마음이 느껴져 잠시나마 마음이 푸근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앞으로 오랜 친구가 될 박영수 할아버지를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박영수 할아버지의 편안한 말투에 제 마음도 쉽게 열렸습니다. 그래요, 영수 씨. 앞으로 잘 부탁해요. 그렇게 어색하지만 따뜻한 우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입주 당일에도 저는 기대감과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손녀가 할아버지 여기 정말 좋다. 나도 자주 놀러 올게요. 라고 하며 방방 뛰어다니는 모습에 저 역시도 아이처럼 설렜습니다. 짐을 풀고 새로운 방을 둘러보니 호텔처럼 깔끔하고 혼자 살기에도 충분한 공간이었습니다. 창밖의 정원 풍경을 바라보니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가 더욱 커졌습니다. 입주 초반에는 하루하루가 즐겁고 바빴습니다. 아침마다 영수 씨와 함께 산책을 다니며 나무와 꽃들 사이에서 상쾌한 공기를 마시고 오전에는 운동 프로그램에서 가벼운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을 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오후에는 서예, 그림 교실, 심지어 가벼운 악기 연주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하루하루가 새롭게 느껴졌죠. 특히 영수 씨와는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영수 씨는 오랫동안 해외에서 사업을 하다가 한국에 돌아와 실버타운에 정착하게 되었는데 서로의 삶을 이야기하며 우정을 키워갔습니다. 식사 시간마다 둘이 마주 앉아 인생 이야기, 가족들 이야기, 그리고 살아온 세월의 이야기를 나누곤 했죠. 함께 얘기하면서 지난날 느꼈던 외로움이 많이 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가족들도 처음에는 자주 찾아왔습니다. 큰아들 민석이의 방문이 자주 이어졌고 작은 아들 준석이와 딸 미애도 가족들을 데리고 몇 번이나 찾아왔습니다. 처음 실버타운 생활을 시작했던 그 몇 달 동안은 매일매일 설레고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저는 알지 못했죠. 그 설렘과 기대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변화하고 새로운 고민과 현실적인 갈등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당시에 저는 그저 지금의 행복이 계속 이어지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때의 저는 오랜 외로움에서 벗어나 새로운 친구와 새로운 환경을 만나면서 인생은 이렇게 언제든 새로운 출발이 가능하구나 하는 생각에 벅차올랐습니다. 그때의 제 마음은 마치 다시 한번 인생을 시작하는 듯한 기쁨과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때의 저는 그저 새롭게 펼쳐진 이 행복을 마음껏 누리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실버타운 입주 초기 모든 것이 기대 이상이었기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던 것도 잠시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처음 느꼈던 설렘은 점차 줄어들었고 그 자리를 작은 불편함과 의문들이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아침 식사 시간이 되면 언제나 미소로 인사하던 직원들이 어느 날부터인가 무표정한 얼굴로 접시를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여기 식사입니다. 라며 퉁명스럽게 말하고 돌아서는 모습을 보면서 그전의 따뜻한 분위기가 그리워졌습니다. 처음 며칠은 피곤한가 보지 사람도 기계도 아닌데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지라고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는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었습니다.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라 점점 일상이 되어가고 있었던 거죠. 청소 주기 역시 처음과는 달라졌습니다. 초기에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꼼꼼하게 방 안과 공용 공간을 청소해 주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번 주는 인력이 부족해서 청소가 한 번으로 줄었습니다. 라는 안내문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한두 번이야 괜찮지 싶었는데 그 한두 번이 몇 주간 반복되면서 위생 상태에도 조금씩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욕실 배수구가 막혀 물이 잘 내려가지 않았고 창틀에 먼지가 쌓이기 시작했으며 식당 천장의 조명이 몇 개 꺼진 채 그대로 방치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실망스러웠던 건 직원들의 태도 변화였습니다. 초기에는 프로그램 참여 여부를 친절히 안내해 주었고 이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도와주며 다정한 말도 건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간 맞춰 오세요. 늦으셨으니 다음 시간에 오세요. 라는 말만 반복하며
정작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요가 수업을 놓쳐 안타까운 마음에 담당 직원에게 혹시 대체 프로그램은 없을까요? 라고 물었더니 그건 저희 담당이 아니라서요 라는 무성의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이곳의 따뜻함이 점점 사라져 간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입주민들 간의 분위기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초반에는 다들 서로를 반갑게 맞이하고 대화를 주고받았는데 이제는 식당이나 운동실에서도 서로 말을 아끼고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 운동실에서의 갈등은 가장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운동기구가 몇 대 고장난 채로 방치되면서 사용 가능한 기구 수가 줄어들었고 자연스럽게 시간 배분을 놓고 실랑이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박영수 씨와 함께 운동실에서 자전거 기구를 사용하던 중 한 할머니께서 다가와서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두 분 너무 오래 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해야 하는데. 순간 당황했지만 영수 씨가 조심스럽게 조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불쾌한 듯이 코웃음을 치며 돌아섰고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 그분과 마주칠 때마다 어색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복도에서 서로 목소리를 높이며 다투는 장면까지 목격하게 되었고 그 소리에 놀라 문을 열어보니 몇몇 사람들이 식사 시간 배정 문제로 언성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시간 안 지키려고 한 게 아니에요. 먼저 와 있었다고 해서 자리 독차지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다툼은 실버타운이라는 공간이 더 이상 평온한 안식처가 아니라는 걸 암시하는 듯 했습니다. 이러한 갈등들은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서 마음속 깊은 곳에 불안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곳에 계속 있어도 괜찮을까? 과연 이게 내가 꿈꾸던 노후의 모습인가? 라는 의문이 자주 들기 시작했죠. 그런 와중에 더 큰 충격은 의료 지원 시스템에서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밤 옆방에 살던 이정수 할아버지가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셨습니다. 급히 호출 버튼을 눌렀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당직 간호사가 자리를 비웠다는 이유였습니다. 결국 다른 입주민이 119에 전화를 걸어 병원으로 옮겼고 다행히 큰일은 피했지만 모두의 얼굴에는 불안과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저 역시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만약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다면 과연 누가 도와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이후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신뢰도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가벼운 감기 증세로 진료를 요청했을 때도 담당 의사는 약국에서 약 사드시는 게 더 빠르실 겁니다 라며 대충 넘겼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멀리 있는 외부 병원까지 나가야 했고 이 과정에서 이곳은 노인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해주는 공간이 아니라 그저 고급 호텔 수준의 관리만 하는 장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영수 씨 역시 같은 걱정을 털어놓았습니다. 강철 씨, 요즘 들어 자꾸 마음이 불편해. 처음 왔을 땐 정말 여기가 천국 같았는데 말이야. 나도 그래, 영수 형. 뭔가 하나씩 무너져가는 기분이야. 이런 대화가 반복되며 우리 둘 사이에도 알 수 없는 무거운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영수 씨는 얼마 전 무릎이 아파 물리치료를 요청했지만 예약이 한참 밀렸다는 이유로 2주나 기다려야 했습니다. 평소 건강을 자부하던 그도 점점 지쳐가고 있었고 그 모습이 제게는 거울처럼 느껴졌습니다. 저 역시 가끔 어지럼증을 느끼거나 밤에 가슴이 답답할 때면 혹시라는 불안감에 잠 못 이루는 날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실버타운은 더 이상 희망의 공간이 아니라 서서히 우리를 늙게 하고 외롭게 만드는 화려한 감옥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떠도 상쾌함보다는 무거움이 먼저 밀려왔고
복도에서 마주치는 사람들과의 눈빛은 점점 피로와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음을 열고 이야기 나눌 수 있었던 박영수 씨 외에는 누구도 더 이상 가까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곳에서 남은 내 인생을 보낼 수 있을까? 그 질문은 매일 저를 따라다녔고 마음속에서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실버타운은 더 이상 제가 꿈꾸던 노후의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저는 또 다른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이곳을 떠날 것인가, 아니면 현실을 감수하고 남을 것인가. 갈등은 점점 깊어져 갔고 제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은 그렇게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반복될수록 나 자신이 마치 이곳에서 관리의 대상이 아닌 불편한 존재처럼 여겨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식당에서 음식을 받으려 줄을 서 있었는데 직원이 제게 아무런 인사도 없이 식판을 툭 내밀더군요. 그 순간 묘한 서글픔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대우받을 만큼 가치 없는 존재인가 하는 자괴감까지 들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다른 사람들도 대체로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식사만 하고 있었습니다. 말수가 줄어들고 웃음이 사라진 그 모습에서 저는 이곳이 점점 살아있는 공간이 아니라 늙음을 견디는 공간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 실버타운에 왔을 때 느꼈던 설렘과 희망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남은 것은 정서적 고립감과 끊임없는 불안이었습니다. 실버타운 생활이 점점 무뎌질 즈음 저는 어느덧 손녀의 생일이 다가온다는 걸 달력을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분홍색 동그라미로 표시해둔 날짜. 아내와 함께라면 미리 케이크도 준비하고 작은 선물도 고민했을 텐데 이제는 저 혼자였고 저는 이곳 실버타운의 규칙이라는 벽에 갇혀 있었습니다. 생각 끝에 저는 조용히 작은 인형 하나를 주문했습니다. 시아가 좋아하던 캐릭터 인형이었습니다. 박스를 열고 리본을 묶는데 괜히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이 손에 이 인형이 쥐어졌을 때 환하게 웃을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막내딸 미애에게 전화를 걸어 시아의 생일 파티 시간과 장소를 물었고 아빠, 저녁 7시에 집에서 하기로 했어요. 시아가 할아버지 꼭 온다고 기대하고 있어요. 말에 저는 입술을 꽉 다물고 말았습니다. 미안하다, 미애야. 저녁 외출은 어렵다네. 실버타운 규정상. 그 말을 끝맺기조차 어려웠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미애의 조용한 한숨, 그리고 시아가 많이 서운해하겠네요. 다음엔 꼭 와주세요. 라는 짧은 말이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인형 상자를 품에 안은 채로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녀의 웃는 얼굴이 머릿속에 떠올랐고 한참을 그렇게 멍하니 있다가 결국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조용한 방 안에서 흐느끼는 제 소리는 아무도 듣지 않았고 들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편리함은 있을지언정 삶의 기쁨은 없었습니다. 제가 꿈꿨던 노년은 가족과 함께 웃으며 보내는 시간이었지 외출조차 자유롭지 못한 공간에 갇혀 손녀의 생일에도 함께하지 못하는 삶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박영수 형님이 제 방에 들렀습니다. 붉어진 제 눈가를 본 형님이 조용히 묻더군요. 무슨 일 있나?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시아의 생일, 못 간다는 사실을 말했을 때의 미애 목소리, 무엇보다 손녀가 실망할 걸 알면서도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던 무력함까지. 박 형님은 한참 말없이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시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 얼마 전에 손자가 학교 발표회 한다고 초대했는데 밤에 나갈 수 없다고 해서 못 갔지.
우리 이게 정말 사는 건가? 그 말에 저는 다시금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곳이 나에게 필요한 곳이 맞는가? 삶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 안전한 감옥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 우리는 아무런 말 없이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봄꽃이 피기 시작한 정원에는 환하게 웃으며 사진을 찍는 방문객들이 있었지만 그 장면조차 마치 TV 화면처럼 느껴졌습니다. 현실이 아닌 남의 이야기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형님과 저는 로비 한편에 조용히 앉아 이야기했습니다. 처음 입주했을 때 가졌던 기대, 점점 쌓여온 불만, 외로움, 가족들과의 거리감. 그리고 나지막하게 형님이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이대로 살아야겠나? 난 요즘 자주 이런 생각이 들어 여기서 나가면 어떨까? 그 말에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실버타운을 나간다는 건 다시 새로운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거주지, 생활비, 건강 문제까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산더미처럼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묘한 설렘이 스쳤습니다. 나갈 수 있다면 가족들 곁에서 다시 살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피어오른 겁니다. 형님, 나도 생각해 봤어. 여긴 편하긴 한데 너무 외로워. 그리고 이젠 이곳이 나를 더 늙게 만드는 것 같아. 형님은 제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제 마음속엔 조금씩 변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지만 이곳을 떠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곧 결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이제 내 인생의 마지막을 기다림과 제한 속에서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나 자신으로 살 기회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은 곧 제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결심을 굳힌 이후 저는 잠이 오지 않는 밤을 보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침대에 누워도 눈을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선 수많은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이 나이에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나간다고 해서 지금보다 나은 삶이 기다릴까? 가족들은 과연 나를 반가워할까? 모두 정답 없는 질문들 뿐이었지만 그 질문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하룻밤 박영수 형님이 제 방으로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그는 손에 얇은 노트를 들고 있었는데 우리가 그동안 겪은 불만사항을 정리한 것이었습니다. 낡은 실내화부터 직원들의 태도, 취소되는 프로그램, 야간, 의료 대응의 부재까지 항목마다 날짜와 상황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거 우리 퇴소하려면 필요할 것 같아서 정리해봤어. 괜히 나가려다 계약 위약금 물거나 말도 안 되는 반박 들을 수 있으니까. 그 말에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진심 어린 감사를 느꼈습니다. 단순한 친구가 아닌 진짜 인생의 동반자를 만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실버타운 관리사무소에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해 보기로 했습니다. 개선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접근해 그들의 반응을 살펴본 뒤 본격적인 퇴소 절차로 넘어가는 방향이었죠. 갑작스러운 퇴소 요청은 분명 반발이 있을 테니 그들의 허점을 먼저 확인하고자 한 전략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관리사무소에 조용히 찾아갔습니다. 관리자는 예의 바른 척하며 저를 맞이했지만 제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저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모든 입주자들의 만족을 이끌어내는 건 어렵습니다. 형식적인 말들이 이어졌고 진지한 대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마디도 더 하지 않고 나왔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반응이었기에 오히려 결심이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박 형님과 함께 복도의 조명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고 창밖에 조명이 희미하게 번져 있었습니다. 형님, 관리사무소는 우리가 떠나는 걸 절대 쉽게 허락 안 할 거야. 우리는 본격적으로 퇴소 계획을 준비했습니다. 우선 각자 가족과 연락을 시도해 퇴소 후 함께 살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 막내딸 미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혜야, 아빠 말 좀 들어봐라. 요즘 아빠가 다시 고민하고 있는 게 있는데. 잠시의 정적이 흐른 뒤 미혜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아빠, 실버타운 힘들어? 응. 아빠가 너무 외로워. 그리고 이젠 그만 나와서 다시 함께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그 말에 미애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사실 나도 그런 생각을 해왔어. 시아도 요즘 아빠 얘기 자주 해. 같이 살 순 없어도 가까운 곳에 작은 집 하나 얻어들이는 건 충분히 가능해. 그 순간 마음 한켠에서 따뜻한 기운이 피어올랐습니다. 여전히 나를 걱정해 주는 가족이 있고 내가 돌아갈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숨이 트이는 기분이었습니다. 박 형님 역시 작은 아들이 근처에 원룸을 하나 비워둘 수 있다고 연락이 왔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곧장 이사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짐이랄 것도 많지 않았지만 이상하게 하나하나 정리할 때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입주 초기에 벽에 붙여두었던 가족 사진, 시아가 그려준 낙서 같은 그림, 박 형님과 함께 찍은 셀카 사진까지 모두 추억이면서도 동시에 이 공간에서의 외로움과 맞물린 감정들이 엉켜 있었습니다. 짐을 정리하며 박 형님이 말했습니다. 이곳을 나간다고 우리가 무슨 대단한 성공을 거두는 건 아닐지 몰라. 그래도 적어도 우리 마음대로 웃고 울 수 있는 인생을 사는 거잖아.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누가 대신 살아주는 것도 아니니까.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사는 시간을 가져야지. 우리는 퇴소일까지 일주일을 남겨두고 실버타운 측에 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공식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몇몇 입주민들에게도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희와 비슷한 고민을 하던 분들 중 일부는 나도 언젠가는 이라며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고 어떤 분은 두 분 정말 용기 있어요. 부럽기도 하고요 라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는 이 작고 조용한 탈출이 누군가에겐 커다란 용기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퇴소 당일 아침 창밖에는 화창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오랜 시간을 이곳에서 보냈지만 떠나는 날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제대로 된 햇빛이 방 안을 가득 채운 것 같았습니다. 짐은 대부분 박 형님과 전날 다 싸둔 상태였고 남은 건 작별 인사와 마지막 확인뿐이었습니다. 형님, 실감 나세요? 박 형님은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다가 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글쎄, 꿈만 같네. 이렇게 떠날 줄은 몰랐지. 우리 둘은 말없이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내려 액자에서 꺼냈습니다. 박 형님은 손으로 먼지를 털며 말했죠. 이 사진 처음 입주할 때 걸었는데 이제는 여기서 겪은 모든 일이 저 사진 뒤에 숨어 있는 느낌이야. 관리사무소에 짐 인수 확인서를 제출하고 퇴소 절차를 마무리하는 동안에도 마음속엔 묘한 감정이 몰려왔습니다. 미련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말처럼 익숙했던 공간을 떠나는 일은 언제나 마음 한켠을 짓누르는 법이었습니다. 문 앞에 서서 마지막으로 실버타운의 복도를 쭉 둘러봤습니다. 그동안 걸어다녔던 조용한 복도, 매일 인사를 나눴던 경비 아저씨, 가끔 마주치던 입주민들, 그 모든 것들이 이젠 내 과거가 되어버린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짐을 실은 차량에 올라타고 출발하는 순간 저는 창밖으로 빠르게 멀어지는 실버타운을 바라봤습니다.
그곳엔 추억도 실망도 그리고 작지만 소중했던 변화의 씨앗도 남아 있었습니다. 강철 씨, 앞으로 뭘 하고 싶어요? 박 형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냥 다시 사람답게 살고 싶어요. 나를 위한 하루, 나를 위한 일상,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 그 대답에 박 형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사한 새 집은 막내딸 미애가 소개해준 원룸형 소형 아파트였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는 작은 공원도 있었고 근처에는 도서관과 보건소도 자리 잡고 있어 노년 생활을 보내기엔 안성맞춤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미애의 집과 도보로 10분 거리라는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처음 집 안에 들어섰을 땐 텅 빈 공간이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곧 박 형님과 함께 정리한 짐들로 작은 방이 채워지기 시작하자 어느새 내 공간이라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냉장고엔 미애가 챙겨다 준 반찬들이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었고 거실 한쪽엔 시아가 직접 그려준 그림도 붙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미애와 시아가 반찬 몇 가지를 더 들고 찾아왔습니다. 시아는 문을 열자마자 제 품에 안기며 소리쳤습니다. 할아버지, 진짜 우리 집 근처로 이사 온 거예요? 이제 매일 볼 수 있어요? 그 말에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대답 대신 조용히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둘러앉아 오랜만에 웃음 섞인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TV에선 드라마가 흘러나왔고 밥솥에선 따뜻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아주 평범한 저녁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어디에서도 느낄 수 없었던 깊은 안정감이 있었습니다. 아빠, 앞으로 이사 온 동네 적응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변에 노인회관도 있고 복지관도 있으니까 같이 한번 가봐요. 미애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엔 나도 좀 적극적으로 살아보려고. 실버타운에서 배운 것도 많고. 그 말을 듣고 있던 박 형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친구 진짜 사람이 달라졌네. 며칠이 지나고 저는 근처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원예 수업에 등록했습니다. 실버타운에서 재미를 붙였던 취미였기에 이번엔 제대로 배워보자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과 금세 어울렸고 함께 화분을 정리하며 웃고 떠드는 시간이 점점 소중해졌습니다. 박 형님은 도서관의 역사 강좌에 참여하며 하루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제 각자의 방식으로 노후의 자립을 시작한 셈이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겐 각자의 시간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짜놓은 스케줄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한 시간표 속에서 진짜 나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작은 결심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겪었던 실버타운의 현실과 퇴소까지의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보자는 것이었죠. 이 경험이 나와 같은 고민을 하는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은 노트에 하루하루 겪었던 일들을 정리하면서 과거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때론 분노했고 때론 울컥했지만 마지막엔 따뜻한 마음이 남았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결국 내 의지와 곁에서 함께해 준 사람들 덕분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저와 박 형님의 새로운 삶은 시작되었습니다. 실버타운을 떠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우리는 다시 주체적인 사람이 되었고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노년의 삶이란 단순히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어떻게 채워가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걸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도 아침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창가에서 시아가 손수 심어준 작은 화분에 물을 주며 속삭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자, 강철아. 이사를 마친 지 한 달쯤 되었을까요?
어느 날 아침 습관처럼 텃밭 가꾸는 수업에 가려고 집을 나서다가 문득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이 마치 제 마음처럼 한없이 가벼웠습니다. 실버타운에 있을 때는 이렇게 하늘을 쳐다볼 마음의 여유도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표, 겉보기엔 즐거워 보이는 프로그램 속에서 허덕이던 그때의 저를 생각하니 어쩌면 그곳에서 가장 외로웠던 사람은 바로 제 자신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노년기의 삶이라는 건 누가 대신 계획해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고 채워나가야 한다는 걸 깨달은 요즘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어떻게 열지, 누구와 어떤 시간을 보낼지, 어떤 생각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갈지를 스스로 결정하는 자유, 그게 바로 진짜 행복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요즘 저는 새로 알게 된 동네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복지관에서 함께 책도 읽고 가끔은 자그마한 모임을 열어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청춘의 첫사랑을 떠올리며 눈시울을 붉히고 또 누군가는 젊은 날의 실패를 유쾌하게 웃어넘깁니다. 그 이야기들 속엔 삶의 무게와 깊이가 고스란히 배어 있습니다. 어느 날 그 모임에서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어쩌면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써 내려가고 있는 거지만 그 마지막 문장은 누가 써주는 게 아니야. 우리가 직접 써야 해. 그 말이 어찌나 마음에 깊이 박혔는지 그날 밤 저는 한참을 눈을 감고 그 문장을 곱씹었습니다. 실버타운에서의 삶은 남이 써준 대본 속에 살던 나날이었습니다. 편안하긴 했지만 그 속엔 제 목소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곳에선 매일매일이 제 손으로 쓰는 새 문장이 되었습니다. 가끔은 실버타운에서 함께 지냈던 사람들을 떠올리곤 합니다. 그중 일부는 여전히 그곳에 머무르고 있고 일부는 각자의 선택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모두의 선택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그 선택이 진심에서 나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실버타운을 떠난 후에야 비로소 제 마음의 진심을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노후의 삶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바빠서 혹은 너무 참고 살아서 자기 자신을 돌보지 못했던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이제는 그 시간들을 천천히 되짚어보고 남은 날들을 온전히 나답게 살아가는 것, 그게 제가 바라는 노년의 삶입니다. 젊었을 때는 성공이라는 단어가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좋은 직장, 좋은 집, 아이들의 성공. 그게 제가 이룰 수 있는 최고의 인생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인생의 진짜 성공은 마음 편한 하루에 있다는 걸요. 아침에 눈 떠서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고 이웃과 안부를 묻고 손녀의 웃음소리를 듣는 그 평범한 하루가 저에게는 가장 값진 선물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혹시 지금 외로움 속에 계신가요? 혹은 삶의 방향을 잃고 허전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겐 여전히 삶을 바꿀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있습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 우리 스스로만은 우리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깊이 느낄 수 있는 사랑, 더 따뜻하게 건넬 수 있는 말, 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하루. 이 모든 것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삶이란 항상 계획대로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실망도 외로움도 마주하게 되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안에서 다시 나답게 살아갈 용기를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 들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가족과의 관계도 나 자신의 행복도 언제든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걸어주는 누군가가 곁에 있다면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했던 그 시점에서 저는 진짜 제 삶을 만났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